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강의 존재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현재 한강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미국은 미시시피강을 통해 폭발적으로 내수 시장을 성장시켜왔고, 영국은 템스강을 중심으로 런던이라는 도시를 발전시켰죠. 심지어 이집트는 국토 면적 4%에 불과한 나일강 유역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여기 딱히 유명한 강도 없고 오히려 물이 부족할 정도로 건조하지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로 아테네. 아테네는 현재 그리스의 수도이자 유럽 문명의 뿌리라고 불리는 도시예요. 이 지역에는 그리스 전체 인구의 30%가 밀집되어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인구가 계속 유입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에서는 왜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지식 가이드는 그리스의 인구 밀집입니다. 헬레닉 공화국. 이는 그리스의 정식 명칭으로, 그리스인들은 역사적으로 제우스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프로메테우스의 손자 헬렌을 조상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서양 문명의 유럽으로 불리는 헬레니즘. 이 시대에는 특히 철학과 학문이 발전했다고 하거든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그리스의 철학자이고, 히포크라테스의 의학, 피타고라스의 수학 등 우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수학적 정의 또한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죠. 이렇게 고대 그리스가 여러 분야의 영향력을 넓혀가면서 꾸준히 인구는 증가했고, 어느 순간부터는 늘어난 인구를 감당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그리스는 이탈리아 남부, 흑해 등 다른 지역으로 진출해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황금기를 맞이하기도 했죠. 그런데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리스의 황금시대, 현재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심지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거론되고 있는 인구 밀집 문제, 그리스 또한 특정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그리스의 면적은 1319만 6천 헥타르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큰 국토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2023년 기준 그리스의 총 인구수는 약 1034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수의 5분의 1 수준인데, 심지어 그리스 인구 중 30% 이상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지역은 그리스의 자부심이자 오늘날 인류 문명의 기원이 되는 도시, 바로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의 면적은 38.96제곱킬로미터로 주변 도시권까지 포함한 면적은 약 412제곱킬로미터라고 해요.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 면적이 약 605.23제곱킬로미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아테네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인구가 밀집되는 대도시들은 대체로 큰 강을 끼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류의 세계 4대 문명 발상지만 보더라도 큰 강 유역에서 발달했고, 우리나라 또한 한강을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적어도 3000년 동안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되는 아테네의 경우에는 딱히 유명한 강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시 면적이 넓은 것도 아니죠. 하지만 현재 아테네는 그리스에서 인구가 가장 밀집되어 있는 도시이자 최대 도시로 자리매김했어요. 그리고 아테네의 인구가 밀집된 이유는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지리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는 발칸반도 남단에 위치하고 있고, 크게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로 나뉘어 있어요. 본토의 서쪽에는 이오니아 해, 동쪽과 북쪽은 에게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알바니아, 마케도니아, 불가리아, 튀르키예 등의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이걸 다시 말해보면 그리스 또한 우리나라처럼 반도 지형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주변에는 크고 작은 섬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만 해도 3,300여 개의 섬이 있다 보니 이름을 다 외울 수 없을 정도이죠. 그리고 이 그리스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에 따라 다른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무려 6천여 개의 섬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그리스 국토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섬은 약 220여 개밖에 안 된다고 하죠. 또한 100명 이상이 살고 있는 섬은 고작 78개에 불과할 정도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국토 면적 80%를 차지하고 있는 그리스의 인구 분포는 어떤 상황이냐? 사실 그리스는 우리나라 못지않은 산악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약 70%가 산지라고 하지만 그리스는 약 75%가 험준한 산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때문에 상대적으로 평야지대는 적을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은 고대부터 어쩔 수 없이 산과 산 사이에 집을 짓기 시작했죠. 그렇게 산은 도시와 도시를 구분하는 자연스러운 경계 역할을 하게 되지만, 이걸 다시 말해보면 산과 섬이 많은 지리적 특징으로 인해 그리스는 단일 국가로 통일하기 어려웠다는 거예요. 결국 각 지역마다 지리적,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 정치 공동체가 탄생했고, 이를 폴리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런 지리적인 특징은 기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먼저 북부 지역의 경우에는 여름에 더우면서도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춥지만 건조한 대륙성 기후가 나타나요. 이에 반면 그리스의 남부와 도서 지역의 경우 온대 기후의 일종인 지중해성 기후로 여름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거나 가끔 폭풍우 또는 소나기가 내리는 게 전부이고, 겨울에는 기온이 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거의 없죠. 이 중에서도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아테네는 에갈레오산, 파르니타 산맥, 펜텔리산, 이메토스산 등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역이거든요. 때문에 아테네는 다른 지중해성 지역들에 비해 훨씬 더 건조한 편이었고, 물도 부족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의 전통 산업은 농업이에요. 날씨도 건조하고 물도 부족한 데다가 바위가 많은 산지와 가시밭 등 경작에 적합하지 않은 국토가 무려 55%에 달하는 그리스. 이 지역에서 어떻게 농업이 발전했느냐? 바로 올리브와 포도입니다.
있었습니다. 두 작물은 지중해의 뜨거운 햇살에도 잘 견뎠고 오히려 날씨가 더울수록 잘 자랐어요. 이에 올리브와 포도는 그리스인에게 아테나 여신이 준 선물로 여겨질 정도로 소중한 존재였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사람이 평생 올리브와 포도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리스인들은 다른 식량을 찾고자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방법이 다름 아닌 바다를 건너 해외로 건너가는 것이었죠. 당시 그리스인들은 지중해 곳곳으로 나아가 도시를 건설한 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올리브와 포도를 팔기 시작했고 반대로 그들에게 다양한 식량을 구해오면서 식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그리스인들은 바다가 없는 곳에는 살 수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해양의 민족으로 불렸고 그리스 경제에서 무역은 아주 중요한 산업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이 중에서도 특히 그리스의 피레아스 항구는 지금까지도 유럽에서 가장 큰 항구로 손꼽히고 있거든요. 이 항구는 오래전부터 그리스의 식량을 비롯한 대부분의 것들을 유입하는 중요한 통로이자 활발한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이 피레아스 항구가 있는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현재 아테네는 항구뿐만이 아닌 공항, 철도, 버스 등 국가 교통의 허브로 성장했지만 과거 아테네는 일찍부터 해외와 교류도 하고 다양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 그리스인들의 인구 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당시 그리스에는 바다로 나가면 물에 빠져 죽을 수는 있겠지만 굶어 죽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를 통해 외부에서 먹을 것과 일자리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점점 많아지면서 그리스의 인구는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되는 문제를 겪기도 했죠. 이때 미국, 영국, 호주 등으로 떠났던 그리스인들은 해당 지역 안에 그리스인 공동체를 만든 뒤 이를 그리스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면서 고국을 떠나 흩어진 사람들을 칭하기도 했고요. 그러던 1830년 오스만 제국의 영향 아래 있던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후 1834년 그리스의 수도로 아테네를 선정하게 되면서 당시 약 2천여 명에 불과했던 아테네의 인구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870년대에 접어들자 아테네의 인구는 4만 5천 명을 넘기게 되었고 1896년에는 제1회 올림픽 경기대회를 개최하는 영광을 누리면서 인구는 더 증가했죠. 이후에도 유럽에서 치열한 전쟁이 터질 때마다 피난민들이 그리스를 찾아오면서 인구가 갑작스럽게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은 그리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가운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테네는 아크로폴리스, 제우스 신전 등의 유적지가 정말 많죠. 때문에 문화유산을 잘 간직하기 위해 또는 지진이나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받기 위해 층고를 제한하고 있어 주택이 많지가 않아요. 게다가 19세기에는 산업혁명을 이뤄낸 유럽 국가들이 제조업과 농업 등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안정을 찾아가고 있던 시기였지만 그리스의 경우에는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해 경제 성장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리스의 주력 산업은 자연스럽게 관광 및 서비스 분야로 집중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에 들어서 해운업을 중심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뤄내긴 했지만 관광업으로 나온 수입이 너무 달달했던 나머지 산업의 확장성을 가져가려 하지 않았죠. 여기에 더해 지도층의 부패와 심각해지는 빈부격차는 날이 가면 갈수록 극심해져 갔고요. 이로 인해 그리스의 경제는 다른 나라의 영향에 쉽게 휘청거렸고 제조업을 기반으로 성장한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계속되는 인구 유입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유입되는 인구 중 대부분은 시리아, 이라크 등 내전으로 생겨난 난민이었어요. 아무래도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는 난민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난민들이 보기에 내부 상황이 혼란스러웠던 그리스가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수월했던 거예요. 이 중에는 그리스를 통해 다른 유럽 국가들로 나아가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은 그리스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범죄와 사고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하는데 찬란한 유적과 지중해를 품고 있는 그리스, 유럽 문화의 시작이자 중심지였던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안내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식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